이제 외향형 나르시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강조해요. 나는 항상 돋보여야 돼. 사실 자기 손에 피 잘 안 묻힙니다. 그럼 아니요,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고 그 김 과장이 와서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대표적인 게 불륜. 불륜. 대부분 가스라이팅을 어떻게 하느냐면 나 우리 와이프랑 사이가 정말 안 좋아. 그리고 나 이혼할 거야. 그렇게 5년을 얘기하죠. 근데 막상 가족관계는 잘 유지하고 있어요. 네, 잡담이 세상을 구한다. 안녕하세요. 난리지위원회 위원장 곽범입니다. 아유, 요즘 고민이 많은 세상입니다. 인간관계 쉬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나만 괴롭히고 시키고 호구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는데, 그래서 오늘의 안건, 요즘 사람들이 인간관계의 현타를 느끼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떠들어 주실 분들 자기소개를 먼저 누구부터 하실래요? 정신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에 재직 중이고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있는 이헌주라고 합니다. 요즘 보면은 누가 내 감정을 흔든다, 누군가에게 휘둘린다,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의 감정을 조종하는 이들의 어두운 심리를 배우는 책도 몇 달째 베스트셀러에 지금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책들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타인과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옆집 이웃 사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되게 가까운 관계, 그 정에 기반한 관계를 기본으로 삼았었어요. 네네. 과거에는. 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역사상으로 거의 최근에 새롭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가 멀어졌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타인을 과거에는 그래도 같은 민족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서로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타인을 진짜 타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 다문화 상황으로 좀 바뀌고 있잖아요. 네네, 점점.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이 나를 이용해 먹을지도 몰라. 저 사람이 언제 나를 등칠지 몰라. 혹은 등에 칼을 꼽을지 몰라.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와중에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남한테 해를 끼치지 못하지만 나 스스로를 어떻게 하면 보호해야 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욕구가 생기니까 지금의 이런 다크 심리학? 이런 것과 관련된 책이 사람들한테 관심을 더 받는 것 같은 거죠. 저도 이건민 선생님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게, 우리 사회가 점점 다정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건 저도 많이 느껴요. 왜 저희 세대에는 놀이터 하면 어떤 기억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아이들한테 제가 놀이터 하면 어떤 기억이 있니? 이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없대요. 그게 무슨 뭐 억압이나 억제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놀이터에서 뭔가 추억다운 추억, 기억다운 기억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놀이의 매개물을 통해서 많은 상호작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관계가 더 옅어지고 있다. 이런 측면들이 자꾸 우리 사회를 좀 삐걱거리게 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심리학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아닌가? 그리고 직장이나 친구, 가족처럼 일상적인 인간관계 안에서도 감정적으로 빌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 얘기 있죠? 빌런 총량의 법칙이라고 그러나? 맞아요. 네,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직장에서 이 사람만 나가면 진짜 우리 회사 행복하겠다 해서 나갔는데 어느샌가 한 명이 또 생겨 있고, 사실 주변에 빌런들이 한두 명씩 무조건 있다는 거거든. 실제로 이런 사람들한테 상처받은 환자들이 많이 오나요? 많이 오죠. 그리고 근데 이게 있어요. 과거에는 저도 제가 레지던트 수련할 때, 그리고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선배들 중에서 진짜 빌런들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회생활 하려 그러면 이런 거를 견뎌야 돼라는 게 기본 약간 그 사회 법칙 같은 거였어요. 네네, 맞아, 있었어요. 지금 사회는 그 빌런들을 참아야 된다는 일대 인식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빌런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그 빌런이 빌런 짓을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걸로 인식 자체가 좀 바뀌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딱 살아온 과정만 얘기하더라도 뭐 남중남고 해병대 얘기했죠. 그 개콘도 그 장난 당시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개콘이었죠. 하면 저는 이 모든 세상의 풍파를 버텨내면서 저는 고등학교 때 맞기 싫어서 2층에서 뛰어내린 친구도 있었어요. 너무 후드로 패니까 이건 도저히 못 맞게 해서 뛰어내렸는데
그 무섭다는 선생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뛰어내려서 잔디에서 뵀습니다. 아, 네. 맞아요. 교문 앞에서부터 맞고 들어가잖아요. 맞고 들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맞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나도 세상에 빛을 받고 나고 20살이 돼서 입대를 했더니 야 이거는 무슨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집단이 따로 있구나 여기는. 그래서 제대하고 이제 세상을 좀 알겠구나 했더니 개그맨이 됐습니다. 굉장한 그 시대에는, 당시에 네, 그 앞에서 시대에는. 있을 때니까 네. 그 시대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많아요. 실제로 오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와야 될 분들이 안 오고 맞아요. 네. 피해자들이 자꾸 오시는.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힐까요? 이렇게 와야 되는데 저 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할까요? 이게 더 많다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다 이런 그림자가 있죠. 이런 어두운 측면이 다들 있긴 한데 사실은 다크 트라이어드라고 하죠. 다크 트라이어드요? 네, 이게 그 2002년에 파울로스하고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만든 이론인데요. 지금 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트라이어드가 이제 세 개라는 뜻이잖아요. 네네. 첫 번째가 나르시시스트. 나르시시스트요? 네. 이 나르시스트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굉장히 특별해야 돼. 나 특별해야지. 주인공 모드. 네가 나 좀 특별 대우해줘야 되지 않겠니? 약간 이런 누가 보면 이게 좀 말이 되나 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죠. 또 소시오패스도 그런 게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사이코패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이코패시요? 네, 사이코패시. 이게 이제 소시오패스라고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들인데 어떻게 보면 공감 능력이 없는 거고요. 더 큰 건 죄책감,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미안함 같은 걸 잘 못 느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은 이런 사이코패시가 사랑한다는 말은 이 사이코패시들도 얼마든지 합니다. 나를 속였구나. 사랑한다는 말이 소유의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소유였어. 사실은 이미 다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절대 배우자한테 하지 못하는 말이 뭐냐면 미안하다라는 정말 진정 어린 사과를 거의 못하는 사람들. 공감 능력이 거의 없고 죄책감이 좀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가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하죠. 마키아벨리즘? 네, 이거는 이제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이게 전략서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인간관계를 약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잘 가리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을 약간 장기말처럼 이렇게 조종하기도 하고 잘해주는데 그것도 다 계산적인 거예요. 최근에 하나 또 추가된 거는 세디즘이에요. 세디즘. 세디즘은 알죠, 그 알죠. 야동에서 나오는 세디즘 말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다고 그랬는데. 세디즘은 기본적으로 그 쾌감에 대한 동력을 뭐에서 얻느냐? 남을 괴롭히는 거에서 얻는 거죠. 그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뇌가 쾌감을 얻으니까 그 악의적인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향들을 병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뭐 아까 얘기해 주신 많은 것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이래요. 정신과적으로 병이 있냐 없냐의 가장 큰 기본은 첫 번째는 내가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나 사회활동에 문제가 생겨야 돼요. 즉 사이코패스든 마키아벨리즘이든 나르시시즘이든 혹은 세디즘이든 이러한 성향 때문에 나의 어떤 인간관계, 나의 일상생활, 그리고 나의 직장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하면서 나한테 그 소위 말해서 타격감이 오면 그건 이제 병이라고 보죠. 근데 이 네 가지 요소, 아까 전에 그 네 가지 요소는 우리가 누구나 다 조금씩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어떨 때는 감춰져 있다가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올라오는 게 나의 삶에 큰 지장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건 병으로 안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이코패시라고 할 때 이게 사람에게는 이게 사이코패시가 있다, 없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빨주노초 파란보 할 때 빨간색과 주황색을 정확히 나누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넘어가는. 네, 근데 빨간색과 보라색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 짙으냐의 정도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다크한 측면들을 사실은 기본적으로 탑재해서 태어난다고 하죠. 근데 아까 전에 그 네 가지 영역이 병적으로 인식되기 힘든 가장 큰 이유는 이 빌런은 자기가 그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내 문제 때문에 지금 나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거를 내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궁금했던 게 지금 원장님한테 여쭤본 게 만약에 그런 태도가 나오면 이런 정신적인 어떤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병으로 이거는- 명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그러면- 성격 장애죠. 그러면 약 처방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 이게 참 어려운 영역이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근본이 안 바뀌어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는 네. 게 맞다. 예.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상처를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우울해요. 혹은 내가 열심히 살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저런 풍파들을 겪으면서 뭐 강박이 생기든 불안이 생기든 잠을 못 자든 이런 영역들은 사실 고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2차적인 증상들이잖아요. 근데 나의 기본 바탕이 되는 영역.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4가지가 대부분 보면은 기본 기질로 타고나거나 아니면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 의해서 이게 탑재돼 버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이코패스적인 범죄자가 있을 때 우리가 이 사람을 정신과적으로는 반사회성 성격장애라는 진단을 붙일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이 사람은 우리가 병원에 보내지 않죠. 교도소로 보내잖아요. 일을 저질렀으니까. 네. 근데 저희가 일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게 병 때문에 일을 저지른 거면 치료 감호소라는 병원으로 보내거든요. 네. 근데 사이코패스를 반사회성 성격 장애를 병원으로 보내진 않아요. 왜냐면 이건 고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처벌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나르시시즘에도 이게 종류가 있다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나르시시즘은 내 중심에서 모든 걸 파악하려고 그래요. 이제 외향형 나르시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강조해요. 나는 항상 돋보여야 돼. 그리고 나는 내가 사람을 버릴지언정 그 사람이 나를 버릴 순 없어. 네, 그러면 이제 연애 상황에서 어떻게 됐냐면은 나 이 사람을 사랑해요. 너무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나랑 약간 헤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내가 먼저 차버리는 먼저 차버리는 거죠. 근데 반면에 내향형 나르시즘은 항상 본인이 코스프레를 해요. 소위 말해서 피해자 코스프레. 네. 이것도 나르시즘이에요? 그것도 일종의 나르시즘인 거예요. 내 중심이니까. 이것도 빌런이에요. 이것도 뭐만 하면 자기가 피해봤다고 그리고 찡얼찡얼대고 막 상대방을 나쁜 사람 만들어요. 귀를 물어뜯고 싶어요, 아주 그러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나르시즘은 내 안에 결핍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결핍을 그 무언가로 메꿔 넣으려고 해요. 예, 그때 외향형 나르시즘은 내가 무조건 잘나는 식으로 메꿔 넣으려고 하고요. 내향형 나르시즘은 내가 피해자고 나를 보호해야 돼. 예, 이걸로 나의 결핍을 메꿔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내향형 나르시즘은 잘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좀 불쌍한 사람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외향형 나르시즘처럼 되게 재수없고 그 누군가에게 정말 적극적인 피해가 보여지지 않는 거죠, 내향형은. 주변에 가깝게 오다 보면 그 내향형 나르시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분위기가 축축 처집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항상 보면 미안해요. 예. 항상 보면 죄송하다고 하는데 그 미안함과 죄송함이 말밖에 없어. 그러니까 행동이 말인 바뀌지 거지. 않아. 말인 거지. 말로 미안하다고 하고 이제 어디 가서 안주가 잘못 나올 때 내가 오자고 했어. 내가 오자고. 내가 이거 잘못 시켜서 미안해. 야 너는 멀리서 왔는데 어떡하니 나 내가 진짜 미안하다. 이거 하는 순간 이제 한도 끝도 없는 거죠. 예. 상담한 사람 중에 직장에서 막 이런 피해까지 겪은 사람 뭐 있나요?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집단주의적 세계고 또 굉장히 수직적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마키아벨리즘이 강하다라고 한다면 이 마키아벨리즘이 있는 분들은 사실 자기 손에 피 잘 안 묻힙니다. 예를 들면 좀 꼴보기 싫은 대리가 한 명 들어온 거예요. 진짜 꼴보기 싫고 나를 뭘로 하는 거야 씨. 근데 이게 지금 다 실제했던 대사들인가요? 혹시 지금? 그러니까 되게 힘이 착착 이게 붙으시는데요? 저도 지금 이게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저 연기에 좀 대본이 너무 따로 주어진 게 아닌데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저희 그냥 아예 대본 없이 사이퍼로 가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런 대사가 자꾸 어디서 튀어나오는 건가 싶어가지고 내일 사실 제가 현장에서 듣고 있으니까. 듣고 계시는 네, 듣고 거죠? 있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 마키아벨리즘을 할게요. 그러면 팀장님 와가지고 이번에 김 과장이 아주 잘했어. 훌륭해. 이번에 아주 내가 제대로 한번 끌어보릴까 한번 생각 중이야. 뭐 이렇게 뭔가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뭔가 이 사람이 갑을 구조가 형성되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황 팀원은 조금 어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할 때 김 과장이 말할 때 뭔가 좀 이게 안 좋은 걸 얘기해야 된다는 느낌을 받단 말이에요. 그걸 먼저 받아버렸지. 그런 걸 얘기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런데 너가니까. 그래? 그러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이제 만약에 그분이 잘렸다고 해보죠. 그러면 그분이 와서 왜 그러셨어요? 라고 이 팀장님한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아니요,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고 그 김 과장이 와서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어떻게 보면 자기는 빠져버리게 되는 이런 교묘한 인간과의 역학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보통 수직적 체계와 맞물렸을 때 이런 것들이 마련될 수 있다. 와, 저도 생각나는 구조가 많은데 이게 와가지고 슥 지나가는 말들로 야 요즘 분위기가 너무 좋다. 분위기가 너무 좋대요. 그럼 요즘 분위기가 많이 좋죠. 그랬더니 야 이렇게 분위기 좋으면 조만간 뭐 큰 사고가 날 것 같아. 그 얘기가 돌려서 얘기한 건데 선후배 사이가 너무 니네 가깝게 지내는구나. 뭐 이런 얘기를 돌려서 하니까 이거 나한테 뭔가 후배들한테 한마디 하란 얘기구나 하고 잘못 가는 거죠 이제 그게. 근데 요즘은 진료를 보다 보면은 이래요. 피해자로 오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대부분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요즘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난 절대로 손해 안 볼 거야. 그리고 위에서 시키는 정당한 지시에 대해서도 이거 지금 나보고 지금 이 일 하라는 거예요? 나 이거 못 받아들이겠는데? 이거 직장 내 괴롭힘인데? 왜 나를 한직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식을 막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위에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내가 피해를 입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가장 어려운 경우가 지금 조직에서 이 중간 관리자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꼈어. 수직적이었잖아요. 꼈어. 근데 그 이후 세대부터는 뭔가 수평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껴가지고 자기는 엄청나게 지시를 받아서 완전히 덤탱했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 팀원들은 거의 여기에 호응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많이 존재합니다. 직장 얘기를 쭉 해봤는데 직장 말고 사랑하는 사이에도 이런 일이 있잖아요. 많이들 있잖아요. 뭐 가스라이팅 대표적이죠.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가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는 있지만 흔히 우리가 가스라이팅이 없는 관계란 또 없어요. 가스라이팅의 정의는 내가 상대방의 심리나 마음 상태를 내 중심으로 조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악의적이냐 악의적이지 않느냐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드바이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예. 아이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이걸 하게끔 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고 저건 나쁜 거니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 역시도 일정 부분 아이의 생각을 조종하는 거죠. 선생님이 학생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스라이팅적인 요소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다만 여기에 악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가 만약에 사랑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일정 부분 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가스라이팅을 했어요. 그건 전혀 나쁜 게 아니죠. 근데 내가 거기에 악의성으로 내가 가짜를 꾸며내. 사실 뭐 허언증 비슷하게 가짜의 나를 만들어 가지고는 이 사람의 마음을 끌고 가려고 한다면 의사도 아닌데 의사라 그러고 뭐 마치 내가 우리 부모님이 사실은 엄청 뭐 재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야. 근데 막상은 아닌 거예요. 대표 사건이 또 있죠. 전청조. 딱 그런 식.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의 형태인데 악의적이죠. 네, 왜냐면 사기잖아요. 사기죠. 네. 혼인빙자 사기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볼 수. 대표적인 게 불륜. 불륜. 특히나 유부남이 불륜을 하는 경우 대부분 가스라이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 우리 와이프랑 사이가 정말 안 좋아. 그리고 나 이혼할 거야. 그렇게 5년을 얘기하죠. 근데 막상 가족관계는 잘 유지하고 있어요. 이혼할 생각도 없어. 근데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유부남이고 가족이 있다는 거를 안정적인 가정이 있다는 거 알면 이 사람 당연히 떠나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그런 식으로 세뇌를 하는 거죠. 나는 널 더 사랑해. 이것도 그러면은 다크 트라이어드의 어떤 예시 중에 하나인 거죠. 결과물이죠. 그렇죠. 사실은 이런 성향, 아까 다크한 사람들이 쓰는 방식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한마디로 말하면 심리적 지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리적 지배 특징을 이런 트라이어드들이 많이 쓴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아무한테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통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수고하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뭔가 좀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춰야 되고 내가 뭔가 잘 보여야 되고 저 사람은 난 어떻게 생각할까 계속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좀 착한 기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사실은 관계성이 높다라는 건 좋은 거고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좀 다정한 사람들 또 자신과 타인의 관계성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 굉장히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아까 다크 트라이어드든 사디즘이든 이런 사람들은 딱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봐가면서 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막 금요일 날 막 엄청나게 보고서를 막 줘요.
그러면 이걸 막 주말에 막 쓰면서 이 사람들은 착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도 뭔 뜻이 있겠지. 아, 우리 부장님도 나한테 이걸 많이 시켰는데 주말에 날 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 나의 것들. 근데 부장님 뭐 하고 계시냐면은 지금 야구 보고 계시거든요. 아, 이런 게 쌓여서 내가 승진 속도가 좀 빨라지겠지 뭐 이렇게 네, 긍정적으로 뭔가.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분이 그걸 생각할 분이면 그렇게 금요일 날 그걸 주지 않죠. 그쵸, 그렇지 않지. 어떤 기미를 보이는 사람에게 이런 어두운 기지가 훨씬 더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한순간에 딱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가스라이팅의 시작은 호의예요. 내가 너한테 도움을 줄 수 있어. 그리고 너가 지금 취약한 부분을 내가 메꿔줄 수 있어. 예, 그게 뭐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직장 초년생이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사랑을 많이 못 받는데 내가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든 내가 너가 아쉬운 부분을 채워줄게, 도와줄 수 있어. 내가 하는 대로만 하면 너는 훨씬 더 나아질 거야. 예, 그리고 실제로 도움을 줘요. 예, 실제로 도움을 주니까 약간 특히 의존적인 사람들이 취약하거든요. 나 안 그래도 이거 나 혼자 살 자신이 없었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의지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 호의를 받아요. 그래서 그 호의가 조금씩 진행되다 보면은 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 이거 나 때문에 된 거야. 내가 도와주니까 된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너한테는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식의 세뇌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주변의 관계를 끊어요. 이 사람의. 왜냐하면은 이 사람 주변에는 객관적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 관계를 알면 야, 저기 이광민이라는 사람 좀 위험한 것 같아. 너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당연히 하겠죠.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야, 넌 나밖에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 얘기 듣지 마. 그리고 연락하는 걸 확인해요. 특히 연인 관계 같으면은 가족까지도 차단시켜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고립시키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모든 정보를 내가 이야기하는 정보로만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사고는 그때부터 나의 정보에 지배를 받게 돼요. 판단력이 일정 부분 나한테만 쏠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착취를 해요. 처음부터 착취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단계적으로 밟아간다고요. 지금 로맨스 스캠 같은 경우에도 약간 유사해요. 로맨스 스캠이 처음부터 뭐 저 사랑하는 관계고 저한테 뭐 이거 하기 위해서 돈 좀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저 감정을 교류를 하고 그 추억을 쌓고 수개월에 걸쳐서.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피해자분들이 되게 오랜 시간 연락을 하고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냥 스몰 토크만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서서히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스며들어가는 거죠. 예. 가스라이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크 심리학에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어느 순간 우리가 그 누군가의 호의를 온전한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대로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뭐 피해 사례들을 너무 보다 보니까 뭐 로맨스 스캠이니 뭐 가스라이팅이니 뭐니 뭐 사기니 혼인빙자니 뭐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더 이게 배척하려고 하는 생각이 더 드는 걸. 지금 이혼 숙녀 캠프 우리 그 부부 사례 중에 혹시 뭐 가스라이팅 관련된 뭐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가스라이팅 관련된 사례는 흔하게 많죠. 제일 큰 거는 부부 사이에서는 약점을 하나 잡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혹은 바람을 피다 걸렸어. 그러면은 그 약점을 기반으로 너 이런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너 이제부터 나랑 이혼 안 하고 살 것 같으면은 이 부분 지켜. 라고 요구하는데 그 요구가 과한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초반에 이혼 숙녀 캠프에서 나왔던 부부 중에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집 현관 그 신발장 있죠. 나갈 때도 거기서 옷을 갈아입고 나가야 되고 들어와서도 거기서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그리고 집 안에 있는 화장실 못 써요. 이유는 뭐였어요? 시작은 이 뭐였어요? 시작은 얘가 나한테 결혼할 때부터 경제적으로 사기를 치고 들어왔다. 무슨 사기를 얼마나 쳤길래 현금만 줬을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경제권을 아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편의점에서 뭐 물건 사다가 뭐 몇백 원이 모자라. 그러면은 아내한테 연락해가지고 나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몇백 원만 보내줘.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아내한테 붙잡힌 게 있으니까 내가 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정도의 아내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강화되고 나도 모르게 조금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수위가 점점 높아져 버리는 거죠.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안 만들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면 더 나아질 줄 알고 이렇게 믿고 수용하고. 근데 이게 이 부부가 이혼 숙녀 캠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혼을 했거든요.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남편이 어느 순간 이 빚을 다 갚은 거예요. 근데 그러고 딱 되니까 이제 내 처지가 보이는 거죠. 눈을 떠버렸구나. 내가 왜 이런 대우를 이제 받아야 돼? 나 이제 다 갚았는데?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그간 남편을 이렇게 부려먹었던 거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나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라고 얘기하는 걸 아내가 그다음부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갈등이 그때부터는 막 터져 올라오는 거죠. 쉽지 않아. 이렇게 제일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게 인간 심리인데 네.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이게. 근데 이런 어두운 심리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게 또 웃긴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당하다 보니까 차라리 내가 배워서 역으로 다 써먹어야겠다. 뭐 이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예를 들어서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걸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걸 배웠다고 해서 공감 능력이 없는 굉장히 다크한 사람을 맞서서 싸운다?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쉽지 않구나.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권투 선수 분과 밥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들었던 게 우리가 보통 생활 때는 권투 선수끼리 이렇게 이제 권투를 하면 엄청난 강펀치가 그 사람을 다운시킬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죠. 근데 깜짝 놀란 게 권투 선수는 주먹에 날라올 때 다 눈 뜨고 맞는데요. 네. 눈을 감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물론 엄청난 강펀치가 다운을 시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생각지도 못한 펀치가 날라올 때 사실은 그게 그렇게 강한 펀치가 아니어도 다운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막 이거 턱 살짝 맞고 맞아요. 귀 옆에 스쳐도 이제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런 다크한 측면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정체를 드러내게 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을 조금 더 명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관계성이 높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남의 생각을 거의 추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기질이 있다 보니까 저 사람한테 괴롭힘을 겪으면서도 뭔가 뜻이 있겠지.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어? 계속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아까부터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그 착한 사람들이에요. 네. 자꾸 자기가 당하면서 네. 이유가 있으니까 이럴 거야. 나한테 괜히 이러지는 않았겠지. 근데 저는 그 다크 심리학을 배운다는 건 좀 조심스러운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기질을 바탕으로 꽤 오랜 시간에 어떻게 보면은 삶을 살아왔어요. 그렇게 생존해 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은 어느 순간 나의 생존에 맞게끔 적응화되어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그 다크 심리학의 대표 인물을 따지자 그러면은 그 삼국지의 조조 같은 캐릭터예요. 배신을 할지언정 배신 당하지는 않겠다. 그 사람을 이용하잖아요. 그리고 착취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희생하더라도 또 높은 자리로 갈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선이야. 이게 마키아벨리즘이죠. 그게 그러니까 대를 위한 소를 희생하자 뭐 그쵸. 이런. 반면에 그거의 정반대형은 유비예요. 내가 손해를 보고 다소 호구를 당하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내 삶의 방식은 그걸 통해서 얻는 게 진짜라고 생각해 라는 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조 형이 유비를 쫓아할 일은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다크 심리학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지 못해. 근데 가끔 유비 형의 사람이 자꾸 이걸 당하다 보면은 내가 바본가? 그러면 나도 한 방 보여줄 수 있는데? 라는 식으로 이 다크 심리학을 쫓아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네. 그리고 실제로 유비가 조조의 형태를 쫓아해서 그 오나라를 치죠. 근데 거기서 유비가 죽어요. 안 하던 짓 하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랜 기간 형성된 나의 삶의 형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설프게 남을 쫓아하는 방식으로 욕심을 냈다가는 오히려 큰 코 다칠 수 있죠. 근데 다만 가스라이팅이든 착취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그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다크 심리학을 배운다라고 하면 그건 나쁘진 않아요. 그러면은
이게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 알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이런 사람들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아주 유명한 연구인데요. 네. 나르시스트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는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좀 많이 외향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외향적이라고 해서 나르시스트라는 게 아니라 좀 외향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더라. 가지고 있더라. 네. 두 번째는 사람에게 덜 호의적이에요. 덜 호의적이다. 그러니까 좀 차가운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외향적인데 다른 사람에게 덜 호의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의 자기 자랑이 많지 않겠어요? 그치. 내기만 하는 사람이네. 그리고 세 번째가 약간 성적 언어를 많이 쓰더라. 이 세 가지 3인방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스라이팅이 이제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뭐 가스라이팅이 어디까지가 가스라이팅이고 어디까지가 조언과 충고일까? 이게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병리적인 가스라이팅의 전형적 사례가 약간 사이비의 사례들. 사이비 종교들. 예를 들어서 사이비 교주들 보면 왜 막 가마 타고 나타나시고 막 말 타고 다니시고 또 막 사람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다 보다 무대에 나타나가지고 거의 아이돌 같은 느낌을 많이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신이라는 느낌이거든요. 어떤 그 이제 모든 사이비 교주가 뭐 나르시스트라는 건 아닌데 나르시스트 중에는 이 사이비 교주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을 속이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이비 교주가 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마키아벨리즘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그 나르시스트들 중에서 찌질한 나르시즘은 우리가 딱히 관심을 안 가져요. 귀엽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해가 될 것도 별로 없어요. 오. 근데 가장 위험한 게 성공한 나르시스트예요. 근데 성공한 나르시스트들은 꽤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나르시스트들은 기본적으로 목표 지향형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머리까지 좋다. 그러면 사람들을 잘 착취하면서 본인은 성공을 하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될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럴 때 총 세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직감적인 게 있어요. 조금만 얘기했는데 이 사람 뭔가 좀 위험하다. 이거는 그냥 그 감이에요. 뭐 논리적으로 설명 못 해요. 그때는 피해야 돼요. 그때는 피해야 돼요. 두 번째는 관계를 맺다 보면은 이상한 게 보여요.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 같은 경우에 뭐 되게 유명하신 분을 통해서 만난 사업가예요. 저한테 명함을 주는데 명함이 3개예요. 그리고 그날 밥값 다 자기가 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저한테 연락이 와요. 자기가 요즘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선생님을 좀 자문으로 모시고 싶다. 네, 병원 한번 오시죠 해서 병원으로 왔는데 사람을 쭉 데려와요. 근데 이상하게 무슨 음악을 하는 여성분을 데리고 오셨는데 병원에 음악이 실제 스피커에서 나오는 거 말고 사람이 직접 불러주는 노래를 그 누군가가 계속 부르고 있으면은 환자분들한테 마음적으로 되게 좋지 않을까? 이러는 거예요. 로마 시대 같네요. 이렇게 순간 뭐지? 그리고 그렇게 쫓아온 이 음악가는 뭐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는 협약서를 하자고 하는데 그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 고민 좀 하겠다고 끊어냈죠. 근데 한 달 있다가 이분이 교도소에 갔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분인가 혹시? 저도 유명한 분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협약서 쓰신 건 아니죠? 협약서는 아니고 이분은 외향적이지 않은데 그거를 뭘로 보여주려고 그러냐면 자꾸 뭐 벌었던 금액, 뭐 현금 꺼내놓기, 막 뭐 갈아입고 나오면 명품 뭐 들고 있는 거, 차 타고 와서 차 이렇게 열리는 차 있죠? 롤스 이렇게 열어놔요. 안에를 또 우주 튜닝을 해놔가지고 완전 막 우주예요. 그냥 앉아있으면 여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데 이게 제가 직감이 없으니까 와이프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과정에서 보이는 거죠. 이거를 얘기했더니 너무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은 정작 아닐 수도 있다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만나고 와이프의 직감의 얘기를 들은 뒤 정확히 2주 뒤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얘기한 첫 번째 직감, 두 번째는 내가 이 사람을 경험해 가면서 느껴지는 이 사기꾼적인 특성,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주변 사람들의 평판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가스라이팅 할 때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끊는다 그랬잖아요. 왜냐면은 나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분명히 주변에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의 평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취약한 사람이 있다라고 뭐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많이 당해요? MBTI로 구별할 수 있나요? 약간 가스라이팅에 조금 취약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 영구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좀 뵈면 I와 F를 좀 쓰는 분들이 좀 가스라이팅에 조금 취약한 부분들이 경험적으로 있더라. 근데 가장 또 안 걸리는 분들이 누구냐면 NT가 잘 안 걸려요. 제가 NT였어요. 네. 왜냐면 NT들은 자꾸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연인 간에나 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고 잠수 이별이라든지 회피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회피만 하려고 그러면 이게 가스라이팅 영역으로 잘 넘어가지 않을걸요? 오히려? 왜냐면은 내가 그 상황에 대한 회피라는 건 기본적으로 불안 베이스예요. 불안 베이스라는 거는 어떤 위험한 상황이나 내가 혹여나 이용당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대한 거를 극도로 경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불거질 것 같으면 내가 도망가 버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회피형의 또 다른 형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나는 해결하기 싫으니까 그 누군가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것도 일정 부분의 회피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회피일 수 있죠. 예, 일종의 의존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내가 해결해야 되는 영역을 그 누군가한테 맡긴다는 건 그 누군가가 내 영역 안에 개입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거는 가스라이팅의 요소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크겠죠. 마지막 질문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다 착해서 피해받는 거다. 착하면 바보 되는 세상이다. 착하게 살면 안 되는 거지. 아까부터 말씀하신 건 단어만 달랐지 착한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 착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상담을 오시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얘기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착하신 분들, 특히 다정한 분들이 자기가 좀 단호하게 자신의 말들을 할 수 있게 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닐까 굉장히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요. 근데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다정함이 10이에요. 그리고 단호함은 0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약간의 다정함을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나는 7, 8 정도의 다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공격이 아니라 자기를 잘 지킬 수 있고 자기를 잘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우리 사회에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기지가 이 다크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고담시티에는 사실은 배트맨이라는 영웅이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그 다크나이트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이런 목소리를 좀 낼 수 있고 조금 더 다정한 물결들이 우리 사회에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가 어느 순간 단기적인 성공에 너무 집착을 한다는 생각을 좀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코인도 그런 계열이고, 예. 뭐 스타트업이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성공이라는 거를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인생을 길게 가져가면서 성공이라는 성과를 이루는 게 아니라 단시간 내에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단시간 내에 성공하지 못하면 바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인도 마찬가지고 몇 살 코인도 때까지 뭐 없으면 막 바보인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단시간 내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아야 해가 사실 이 다크 심리학이 인기를 끄는 이유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표현 자체가 지금 다크잖아요. 네. 이거는 당장에는 뭔가 큰 희열감과 성취감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 기본적인 배경이 다크에 있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인생을 파멸로 가져갈 가능성이 더 어둡게 크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짧고 굵게 보다는 가늘고 길게 내가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긍정적인 거를 포함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저는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성공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정신, 심리 얘기를 참 어려워하는데 오늘은 많이 배웠습니다. 예, 많이 배웠고 주변에 있어요. 지금 한 2명 정도 머릿속에 있거든요. 저렇게 가가지고 다정함 한 3 줄이고 좀 단호하게 좀 얘기할 필요가 있어서 저 얼른 이제 끝내고 그분 좀 만나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이 다크한 심리들 나쁘게 쓰지 마시고 세상을 좀 더 편하게 살아가는 데 써먹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잡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어나시죠. 네.